구렁이가 된 지신. 옛날 경상도 하동 땅에 금오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금오산에는 바위들이 많은데 산 허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구멍 속에 있는 네모 반듯한 동굴이 바로 별굴 달굴입니다. 옛날 이 동굴에는 별님과 달님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별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힘으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천하장사였고 용감하기 짝이 없었지요. 별님은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찬란한 비늘이 있었습니다. 별님이 놀랄만한 힘과 용맹은 이 비늘에서 생겨났지요. 달님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빼어난 미인이었어요.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고왔고 마음결이 비단 같았습니다. 별님과 달님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부부 금실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별님과 달님이 바람을 쐬러 동굴에 나섰지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님은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을 꺾으러 다녔지요. 별님은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올려다 보였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한가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별님이 눈으로 구름을 보고 있을 때 언덕 아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달님이었습니다. 별님은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어요. 달님은 풀숲에 쓰러져 있었지요. 여보! 별님은 달님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달님의 발에는 피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어찌 된 일이요? 나뭇가지에 찔렸어요. 산딸기를 따러 풀숲에 들어갔다가 상처가 깊구려. 피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별님은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약초를 캐워야겠어. 아프더라도 잠시만 참으시오. 별님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별님의 손에는 약초가 쥐어져 있었어요. 별님은 약초를 돌로 지디겨 그 즙을 상처에 발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가 그치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었어요. 달님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이 약초가 무슨 약초죠? 동산꽃이요. 어린아이 모양으로 생긴 산삼의 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신령님 꽃이라 부른다오. 그만큼 약효가 좋기 때문이지.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귀한 약초를 구해주셔서 제 상처가 다 나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구려. 산속에는 가시나무뿐 아니라 무서운 짐승들도 많으니. 자,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갑시다. 별님과 달님은 다정히 손을 잡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풀숲에서 튀어나왔어요. 땅속에 사는 지신이었습니다. 지신은 아까부터 풀숲에 숨어 달님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신은 별님과 달님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라. 잘나지도 않은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살다니. 어이구. 지시는 오래전부터 달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달림을 본 뒤로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달림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달림을 아내로 삼아야겠어. 그러려면 우선 별님을 없애야 하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지신이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별님을 없애겠다고? 뒤돌아보니 잡신이었습니다. 잡신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못된 귀신이었어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귀도 밝군. 내가 혼자 하는 말을 엿듣다니.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주가 있다던데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겠나? 자네의 고민이라면 별님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별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닌가? 별님을 없애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다네.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네에게 살해하겠네. 방법이야 찾으면 있지. 그런데 자네가 살해하겠다는 말은 빈말은 아니겠지? 물론이야. 자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돈을 달래면 돈을 주고 땅을 달래면 땅을 주겠어. 그럼 내게 하동 땅을 주게나. 하동은 자신이 아끼는 땅이었습니다. 잡신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지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주다 마다 당장 하동 땅을 내줄 테니 빨리 방법을 말해 보게나. 알겠네. 집신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별님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네. 별님에게는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비늘이 있거든. 이 비늘에서 힘이 솟아나고 있지. 그러니까 비늘만 없애면 별님은 기운이 빠져 죽고 말 걸세. 비늘은 어떻게 없애지? 그 방법도 알려줘야지. 지금 말하려던 참이었네. 잘 들어보게. 자네 힘으로는 도저히 비늘을 뗄 수 없을 걸세. 비늘을 떼기도 전에 별님에게 당할 게 뻔하거든. 이럴 때는 주문을 외워서 비늘을 떼어야 하네. 천일 동안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게.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그러면 별님의 양쪽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이 떨어질 걸세. 그날부터 지신은 땅속에 들어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100일이 지나고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00일이 가까워지자 주문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별님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활을 어깨에 메고 산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솟은 바위 등에 사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별님은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살 하나를 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활시위를 당길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기운을 쓸 수 없네. 별님은 사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날이 갈수록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별님은 걸을 기운도 없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요.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었지요. 그래서 달님이 옷을 갈아입혀 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달님은 별님의 옷을 벗기다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비늘이 떨어져요. 양쪽 겨드랑이에 붙어있던 금빛 찬란하던 비늘들은 낙엽처럼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도 죽을 때가 되었구나. 별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지신은 땅속에서 나왔어요. 천일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지금쯤 비늘이 모두 떨어졌겠지. 슬슬 동굴을 찾아가 볼까? 별님을 해치우고 달님을 데려와야지. 지신은 펄쩍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로 변했어요. 몸 빛깔이 황적색인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별님을 해치우는 데는 구렁이가 제일이지. 굵은 몸통으로 칭칭 감으면 더욱 힘을 못 쓸걸. 구렁이가 된 지신은 산길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동굴이 있는 바위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크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바위돌 만한 것이 구렁이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어요. 구렁이와 호랑이는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수호랑이였어요. 남해 금산을 출발하여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산신령이 보내서 온 것이었어요. 구렁이로 변한 지신을 물리치고 별님과 달님을 구해 주거라. 산신령은 호랑이 한 쌍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수호랑이는 암호랑이보다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동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하지만 늦게 출발한 암호랑이는 하동 땅에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벼랑간 땅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동 땅을 차지한 집신의 지시였어요. 수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암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강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암호랑이가 합세하면 지신이 불리해질 것 같아서였지요. 구렁이와 수호랑이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난 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숯에 몰린 것은 수호랑이였어요. 암호랑이가 도와주러 올 줄 알고 초반에 힘을 너무 쏟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수호랑이는 힘이 붙여 계속 밀리더니 끝내 구렁이에게 몸을 휘감기고 말았어요. 구렁이는 수호랑이를 해치운 뒤 천천히 별님과 달님이 있는 동굴로 다가갔어요. 구렁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 별님에게 덤벼들었어요. 별님이 소리쳤어요. 저리 비켜라! 너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기운이 없어 기어드는 목소리였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이 여자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구렁이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별님을 칭칭 감아 물어 죽였습니다. 여보! 달님이 흐느껴 울었어요. 구렁이는 달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달님아, 나와 같이 가자. 너는 이제부터 내 아내다. 그러자 달님은 뒤로 주춤 물러서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썩 물러가라. 이 흉악한 구렁아. 나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겠다. 달님은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철쭉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쭉나무에는 연분홍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구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렁이는 넋이 나간 듯이 철쭉나무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금호산에는 철쭉나무가 자라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나무에는 달님처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있답니다. 지혜로운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이방이 예쁜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사또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과 억지 내기를 해서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걸 보다 참지 못한 이방은 사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말려보았지만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이방을 골탕 먹이려고 내기를 하자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방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걸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방의 집 앞 경치가 너무 좋아 집을 허물고 자기가 쉴 정자를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은 작지만 아내가 쓸고 닦아 아담하고 참 정겨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은 소중한 집을 두고 내기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사또가 화를 내며 계속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방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방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방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빙긋 웃으며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방을 안심시켰지요. 다음 날 이방의 아내는 남편 대신 관하러 갔어요. 관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이방을 못마땅해 하던 사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을 망신 주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았거든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 대신 내기를 하러 왔다 말하였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방의 아내를 이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같았거든요. 좋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내마. 저기 떠 있는 해가 하루에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문제를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해가 움직이는 거리는 사람이 도저히 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하루에 70리를 갑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찌하느냐? 사또가 되물었지요. 제가 친정에 갈 때 아침에 해가 떠서 출발하면 해질 무렵에 도착합니다. 그 거리가 70리이니 해는 하루에 70리를 갑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옳거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몇몇 박수를 치기도 하였지요.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던 사또는 곧이어 다음 문제를 냈어요. 저기 저 연못의 물은 몇 잔이나 되느냐? 관아 한편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며 사또가 물었지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연못에 물이 몇 잔이나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 잔입니다. 아니, 왜 한 잔밖에 안 되느냐? 물이 저렇게 많은데 말이다. 사또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잔이라는 것이 본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연못물이 저렇게 흙으로 둘러싸여 모여 있으니 커다란 잔이 아니옵니까? 아내의 놀라운 기지에 다시 한번 주위에 탐복의 소리가 퍼져 나갔지요. 사또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내기에 지는 게 너무 싫어서 다시 한번 아내가 도저히 모를 것 같은 문제를 냈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 머리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 같으냐? 주위 사람들이 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머리 무게는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말이지요. 다른 물건처럼 저울에 달아 볼 수도 없고 말이지요. 다들 행여나 아내가 대답을 못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너무나 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또의 머리는 5근 반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머리의 무게를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이냐? 사또는 내게 이기려고 억지를 쓰기 위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머리를 잘라 저울에 재 보시죠 하며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사또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자기 목을 꼭 붙잡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관아에는 사또를 노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또의 말도 안 되는 내기로 소중한 보물들을 잃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던 거예요. 기세등등한 아내와 사람들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난 사또는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그 길로 마을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방은 아내의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그리고 사또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보물들을 원래 주인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어요. 그 뒤로 이방은 지혜로운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혜로 끓인 신잎국.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날 봄,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씌워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가 빌었습니다.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세요.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걷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슬며시 웃다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급실급실 절을 하며 반 정도 담긴 쌀 한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부랭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 말입니다.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의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만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옳지! 됐어! 바로 그거야!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에휴,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는 워낙 농사가 안 되시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십리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십리국을 바치지 못하면 네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십리국이라고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하여튼 십리국을 끓여오게.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러웠죠. 아이고. 농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누워 속을 태우며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십리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십리국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아내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십리국이요? 농부는 방바닥에 내려앉을 듯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니?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잠자던 막내 쇠돌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우는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술장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울음을 그친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리,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오며 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오리 두 마리를 잡아 끓이면 십리국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오리가 한 마리면 오리국, 두 마리면 십리국이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맞다, 맞아. 농부는 딸을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 최고다.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만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리야. 우리 좀 도와주렴, 오리야. 제발 이리 오렴. 하지만 오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까지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오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 농부와 아내는 기운이 빠져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어디야 노를 줘라 에이 어디야. 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울고 있던 농부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어? 농부는 늙은 어부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에이, 고약한 부자 영감. 늙은 어부는 농부의 등을 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리야. 마치 오늘 그물에 오리 두 마리가 걸렸으니 자네에게 줌세. 그러고는 선뜻 오리 두 마리를 농부에게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오리 두 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한 마리면 오리국, 오리 두 마리면 십리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쇠돌이를 등에 업고 있던 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더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는 오리, 오리 두 마리면 십리, 십리국아, 어서 끓어라. 맛있게 끓어라. 노랫소리에 맞춰 농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멍글멍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십리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십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겨우 오리 2마리를 들고 와서 3년 동안 진빚을 떼어오려는 수작이냐? 이거 완전 돈놈신 뽀르구나. 부자는 분통이 터지는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십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 했느냐 이 나쁜 놈 같으니.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부대로 십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1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2마리로 끓이면 십리국이 아닙니까? 십리국을 끓여 오리 2마리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요.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렸습니다. 요놈의 오리들! 요놈의 오리들! 상위에 올려진 오리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무락무락 나고 있었습니다.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아직 어렸지만 날마다 밭에 나가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어요. 땀 흘려 돌보는 덕분에 농부네 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자, 올해는 밭에 무엇을 심을까? 옳지, 맛있는 무를 심자. 농부는 밭에다 무씨를 뿌렸어요. 해가 뜰 때부터 밭에 나가 정성껏 무를 가꾸었지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되자 무는 무척 탐스러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무는 처음이야.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무를 거두어 들였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무 하나가 영 뽑히지 않았어요. 영차.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휴, 나 혼자는 안 되겠는걸. 농부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멍멍이까지 식구들을 모두 불러왔어요. 아버지가 농부 뒤에 매달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 매달렸어요. 영차. 세 사람이 당겨도 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저도 같이 당길게요. 농부의 여동생도 어머니 뒤에 매달렸어요. 농부 뒤에 아버지, 아버지 뒤에 어머니, 어머니 뒤에 여동생, 여동생 뒤에 멍멍이 모두 함께 물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어여차 모두들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어여차. 그 순간 무가 쑥 뽑혔어요. 아이쿠. 모두들 쿵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농부가 외쳤어요. 와, 이 무 좀 보세요. 세상에, 우리 키만큼 큰 무로구나. 이렇게 커다란 무는 처음 보았어요,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정말 크구나. 식구들은 입을 딱 벌리고 커다란 무를 만져보았습니다. 야, 정말 크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무로 무엇을 할까? 맛있는 김치를 담궈 먹을까? 여동생도 한마디 했어요. 맛있는 무시루떡 해먹어요, 어머니. 농부가 의젓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먹기에는 아까워요. 사또님께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농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자꾸나. 사또님도 이렇게 큰 무는 못 보셨을 게다.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농부는 물을 짊어지고 사또에게 갔어요. 내 평생 이렇게 커다란 무는 처음 보는구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무엇인가 선물을 해야겠구나. 사또는 무척 기뻐했어요. 여봐라, 곳간에 무엇이 있느냐? 예, 엊그저께 선물로 들어온 송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나. 그 송아지를 가져오너라. 농부는 사또가 준 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가 커다란 물을 사또에게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장이 농부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까지 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송아지를 바쳐야지. 그러면 사또께서 아주 큰 선물을 주실 거야. 욕심쟁이 농부는 외양간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 사또에게 끌고 갔어요. 사또님, 제가 키운 송아지입니다. 사또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고맙구나. 이렇게 훌륭한 송아지를 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또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여봐라, 곳간에 무엇이 있느냐? 예, 엊그저께 선물로 들어온 커다란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무를 가져오너라. 사또는 부지런한 농부가 가져온 커다란 물을 욕심쟁이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담. 귀한 송아지를 이까지 무와 바꾸다니. 욕심쟁이 농부는 커다란 물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마을 앞 넓디 넓은 들판이 몽땅 영감의 땅이었지요. 그런데도 이 부자 영감은 땅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땅만 보이면 얼토당토하는 내기를 걸어 홀딱 빼앗곤 했지요. 하루는 부자 영감이 자기 땅을 쭉 둘러보다 그만 얼굴이 쫙 일그러졌지요. 가만 보니 자기네 벼들은 쭉정이가 반인데 이웃의 땅들은 하나같이 탱글탱글 너무 잘 여물었거든요. 그건 바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큰돌이네가 새로 일군 논이었어요. 부자 영감은 그만 배도 아프고 심술도 나서 어떻게든 큰돌이네 논을 꼭 빼앗고 말겠다고 결심했지요. 며칠 뒤 부자 영감이 큰돌이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자네가 내 땅을 하도 밟고 다녀서 우리 집 농사가 엉망이 되네. 앞으로 내 땅 근처에는 얼씬도 말게. 예? 저의 논에 가려면 영감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시커먼 속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럼 지나다니게 해줄 테니 당장 나랑 내기 한번 할 텐가? 네네, 합지요. 그런데 무슨 내기를? 새로 동아줄을 꼬아오면 내가 논 열마지를 주겠네. 대신 못 꼬아오면 자네 논을 내게 줘야지. 싫으면 말고.
큰돌이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기를 하면 뻔하고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말이지요. 큰돌이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옆에 있던 큰돌이가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넌 몰라도 된다. 아휴. 아니, 아버지가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어요? 큰돌이가 부득부득 조르자 아버지는 부자 영감님 이야기를 했지요. 큰돌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더니 아버지, 좋은 수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고는 마당으로 쪼르르 나갔어요. 광으로 가서 길쭉한 쇠막대기를 꺼내오더니 그 위에 굵은 동아줄을 칭칭 감아서 불을 붙였어요. 조금 있으니 동아줄은 다 타고 재만 남았지요. 그런데 그 모양이 꼭 새로 꼰 동아줄 같은 거예요. 다음 날 큰돌이는 그것을 들고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새 동아줄을 꼬아왔습니다. 부자 영감이 큰돌이가 들고 온 쇠막대기를 보니까 틀림없이 새로 꼰 동아줄인 거예요. 아이쿠, 이거 참 큰일 났네. 자칫하면 논 열맞이기만 날아가게 생겼네. 부자 영감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머슴한테 호랑이 병풍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가져온 병풍을 마당 한가운데 치더니 부자 영감이 말했어요. 그 동아줄로 이 병풍 속의 호랑이를 잡는다면 모를까? 그런 장깨에 논 열맞이기를 내줄 수는 없다. 그 말에 큰돌이는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감님, 호랑이를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동아줄로 꽁꽁 묶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병풍 속에 호랑이를 어떻게 몰아냈겠어요. 부자 영감은 큰돌이네 논을 뺏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논 열맞이기만 날렸지요. 부자 영감은 논을 잃고 한겨울까지 속을 끓이더니 어느 날 큰돌이 아버지를 불러 또 내기를 걸었지요. 이복에 내가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한 바구니만 따오게. 그러면 내가 논 20마지기를 주겠네. 하지만 못 따오면 자네 집과 논을 내게 주어야 하네. 여름에 나는 산딸기를 한겨울에 어디서 따오겠어요. 큰돌이 아버지는 이번엔 틀림없이 졌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축 늘어졌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큰돌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빙긋 웃었어요. 이튿날이 되자 큰돌이는 혼자 부자 영감네로 갔지요. 내가 너희 아버지더러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내가 또 왔냐? 글쎄 저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독사한테 물려 죽게 되었어요. 얼른 약 좀 주세요. 얘기해 이놈아. 이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어서 물린단 말이냐? 그러자 큰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지요. 그럼 이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어서 따오라고 하셨어요? 부자 영감은 대꾸를 못하고 방문을 꽝 닫으며 들어갔지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은 논 20마지기를 또 날렸지요. 부자 영감이 2번씩이나 큰돌이에게 망신을 당하자
어떻게든 큰돌이를 혼내주려고 몇 달을 벼르고 또 별렀지요. 그러다 어디선가 구슬을 하나 구해서는 큰돌이를 불렀어요. 네, 이놈. 내가 오늘은 내놈 버릇을 고쳐주려고 불렀다. 이 구슬에 실을 꿰어라. 그러면 내가 50마지기를 주겠다만 너가 못 깨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맞을 줄을 알거라. 그런데 구슬을 보니 이건 보통 구슬이 아니었어요. 큰돌이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더니 밖에서 왕개미를 한 마리 잡아왔네요. 구슬을 빼게 꿀 좀 주세요. 부자 영감은 이놈이 갑자기 뭔 꿀타령인가 했지만 머슴을 불러 꿀을 가져다 주라고 했지요. 큰돌이는 구슬 한쪽 끝에 꿀을 바르더니 실을 개미 허리에 묶어서 반대쪽 구멍에 들이밀었지요. 개미는 꿀냄새를 맡고는 요리조리 움직여 구슬을 쏙 빠져나왔어요. 그걸 본 부자 영감의 눈은 놀라서 등잔만해졌지요. 논 50마지기가 또 날아가게 생겼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부자 영감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큰돌이 아버지를 불러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하세. 자네가 자갈로 배를 만들어 오면 내 남은 돈을 몽땅 주겠네. 하지만 못 만들어 오면 자네 집과 돈을 몽땅 내놓게. 큰돌이의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큰돌이를 불러 의논을 했지요. 하지만 큰돌이도 이번에는 얼른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궁리 저궁리 하느라 밤을 꼴딱 새우고 말았지요. 다음날 점심 무렵 큰돌이는 부자 영감네 집으로 뛰어가더니 영감님, 얼른 모래로 동아줄을 꼬아주세요.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웬 헛소리냐? 자갈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자갈배가 지금 막 다내려가요. 부자 영감은 큰돌이한테 또 당하나 싶어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예끼 이놈아! 정말 자갈배를 만들었단 말이냐?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는다. 못 믿겠으면 나루터에 가보세요. 얼른요, 얼른. 큰돌이는 앞장서서 강 나루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부자 영감도 놓칠세라 허겁지겁 큰돌이를 쫓아갔지요. 부자 영감이 맨발로 헐레벌떡 달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 우르르 쫓아갔어요. 마을 개들도 왈왈 짖어대며 따라갔지요. 부자 영감은 나루터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자갈배가 있나 두리번 거렸지요.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퐁당 빠져버렸네요. 부자 영감은 한참을 허우적대다 기어나와서도 큰돌이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놈아, 자갈배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묶어 놓지를 않았으니 떠내려갔지요. 자갈배를 끌고 오려면 모래로 꼰 동아줄이 필요하니 얼른 꼬아주세요. 이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동아줄을 어떻게 모래로 꼰단 말이냐? 그러자 큰돌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했지요. 그럼 배를 어떻게 자갈로 만들지요? 몰려온 사람들은 그제야 사정을 알고
하하 호호 웃어댔어요. 동네 개들도 덩달아 왈왈 짖어대고 말이지요. 부자 영감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큰돌이의 눈치만 보며 서 있었지요. 그 뒤로 큰돌이네는 마을 앞 부자 영감네 땅을 몽땅 차지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손이 부르뜨고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그 영감님 집이랍니다. 며칠 전 부자 영감님 집에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우렁 울리던지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뉘시오, 주인 어른을 뵈러 왔소이다. 지금 안 계시니 그만 가 보시오. 대문 사이로 머리만 쏙 내민 머슴은 장사꾼은 흘끗 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겠소. 낯선 장사꾼은 대문을 힘껏 박차더니 우적우적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머슴과 낯선 장사꾼은 서로 밀고 당기며 아웅다웅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소란스러웠는지 결국 영감님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아이고, 어르신,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뭡니까? 낯선 장사꾼은 머슴을 제치고 영감님에게 부르르 달려갔습니다. 주인 어른 되십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밖에서 할 말이 아니니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영감님은 엉겁결에 당돌한 장사꾼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000냥만 구워주십시오. 방으로 들어간 장사꾼은 보따리를 덜썩 내려놓더니 대뜸 말하는 것입니다. 허허, 이 사람을 보게나. 영감님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뜨내기 장사꾼이 다짜고짜 큰 돈을 구워 달라니 웃음밖에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큰 돈을 구워 주겠소? 그러자 장사꾼은 옆에 있는 보따리를 해작해작 풀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꺼내 놓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몇천 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이 금덩이를 맡아주시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금덩어리를 보자 부자 영감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금이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영감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장사꾼은 버럭 화를 내며 도로 보따리를 싸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성격도 급하구먼. 누가 안 빌려준다고 했는가? 영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몇만 냥 어치는 될 테니 혹시 장사꾼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영감님에게는 큰 이익이 아니겠어요? 영감님은 기꺼이 3,000냥을 구워 주었지요. 약속한 날까지 꼭 갚아야 하네. 물론이지요.
제 금덩어리나 잘 간수해 두십시오. 낯선 장사꾼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금강을 하는 조카가 영감님 집에 들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해벌쭉 웃고 있는 영감님을 보고 조카가 물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장사꾼에게 돈을 구워주었는데, 그러면서 영감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금덩어리를 꺼내 왔습니다. 이게 돈을 구워간 대신 맡긴 금덩이일세. 며칠만 있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커다란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지. 조카는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조카 한 번, 금덩어리 한 번, 이쪽 저쪽 번갈아 보면서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자네도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지? 이것은 얼마나 할 것 같은가? 그러나 조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만 계속 갸우뚱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만 기겁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은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조카는 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금덩어리를 쓱쓱 긁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금덩어리에서 얇은 금박이 벗겨지면서 시꺼먼 납덩이가 나오지 뭐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은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속아도 아주 크게 속으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은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할딱할딱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다니 영감님은 너무 억울해서 어린아이처럼 발까지 동동 구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자 영감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나저나 앞으로 영감님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부자 영감님에게는 영특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 줄기 눈물을 조록, 바닥을 보며 두 줄기 눈물을 주룩주룩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에구구, 아니다. 어린 너는 알 것 없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영감님은 어린 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는 영감님에게 다가가 속살속살 자세하게 일러줬습니다. 옳거니?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영감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부터 영감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잔치집에도 기웃, 조상집에도 기웃, 장터에도 기웃기웃, 밭에도 기웃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영감님은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장사꾼이 찾아와서 돈 3,000냥을 구워가며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기고 갔지 뭡니까? 그만 그 귀한 금덩어리를 도둑 맞았지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달라고 하면 내 재산을 몽땅 주어야 할 판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저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영감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영감님의 소문은 곧 온 마을의 이야기 거리가 되었습니다. 쿵덕쿵덕 방아 찢는 방앗간 주인, 짤깍짤깍 엿파는 아저씨, 영차 밭 가는 농부까지 모였다 하면 제깔제깔 부자 영감님 이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짜하게 나니 돈을 구워간 장사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오호, 이게 웬 횡재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돈을 구워간 장사꾼은 의기양양하게 부자 영감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머슴이 굽실거리며 장사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기세 등등해서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구워갔던 돈 3,000냥과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방에 앉기도 전에 돈 보따리를 불쑥 내놓았습니다. 왜 이리 서두르나? 어서 앉게. 돈이 맞는지 세어보아야 하지 않나? 영감님은 보따리를 풀어 꼬무락꼬무락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장사꾼은 거들먹거리며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제가 맡긴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설마 잃어버리신 건 아니겠지요? 횡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장사꾼은 연방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세고 난 영감님이 오히려 빙글에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와 장사꾼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네. 자네 금덩어리일세. 의기양양하던 장사꾼의 얼굴은 금세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금덩어리를 드는 둥 마는 둥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님은 돈 3,000냥을 고스란히 되찾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아마 이 이야기에서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송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송탁은 아직 젊었지만 부지런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난 구두쇠여서 전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래. 쓸 줄을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사는 꼴을 좀 보세요. 마치 거지 같아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누가 송탁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울던 아이들도 송탁한테 시집을 보낸다면 울음을 뚝 그치는 판인데.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송탁은 집도 없었습니다. 움막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송탁의 움막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좁은 움막에서 어떻게 사나? 왜 못 살아요? 답답하지 않나? 답답하다니요? 왜 답답해요? 움막이 얼마나 좋은 집이지 아세요? 아궁이가 없으니 겨울에 불을 떼지 않아도 되고 여름에는 거적만 들치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게 어디 사람이 사는 집인가? 두더지가 사는 집이지.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이시네. 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송탁은 돌아서 가는 마을 사람들의 등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야. 어느 날 송탁이 신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송탁을 불렀습니다. 어이, 송탁, 어딜 가나? 장엘 가는데요. 장엘 간다고? 장엘 가면 돈을 써야 할 텐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엘 가다니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군. 그 사람은 송탁이 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왜 겨드랑이에 끼고 있나?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그거야 신이 다를까봐 그렇지요. 신이 다를까봐? 이 사람아, 그럼 맨발로 다니면 되지 않나? 그러자 송탁은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거지인 줄 아세요? 신도 신지 않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에 가서 신으려고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거예요. 참, 그래도 체면은 다 차리려 하는군. 송탁은 장이 가까워서야 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장에 도착하자 분주하게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생선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 고등어 얼마지요? 네, 싸게 드릴 테니 골라보세요. 이 오징어는 얼마요? 네, 우선 골라보세요. 싸게 드릴 테니까. 그럼 골라볼까? 송탁은 고등어,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생선들까지도 한참 동안 뒤적거렸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고르시고 어느 걸 살 것인지 정하세요. 글쎄, 어느 걸 사야 좋을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송탁은 다시 생선을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뒤적거렸습니다. 아니, 생선은 얼마나 사려기에 가게 안에 생선을 전부 주물럭거려요?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하지 않아요? 안 되겠군. 주인이 까다로워서 다른 가게로 가야지. 송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선 가게를 나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가는군. 송탁은 빙긋이 웃으며 집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장엘 가면 돈을 쓴다고? 어림없는 소리. 집으로 돌아온 송탁은 커다란 그릇에 물을 떠놓고 생선을 주물럭거린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며칠 먹을 생선 반찬이 생긴 셈이지. 온갖 생선을 다 만졌으니 여러 가지 생선 맛이 날 거야. 이렇듯 고약한 구두쇠인 송탁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양섭이라는 송탁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양섭은 늘 송탁의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송탁, 집에 있나? 어서 오게. 날씨가 꽤 춥지? 귀가 싫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귀라면 안 시렵게 할 방법이 있지. 어떻게? 송탁은 귀가 번쩍 뜨여 물었습니다. 돈이 좀 드는데. 송탁은 돈이 든다는 말에 실망을 했습니다. 돈이 드는 일을 하면 난 싫어. 여보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야. 큰 돈이 안 든다고? 그래, 털모자를 하나 사면 돼. 털모자? 이 사람아, 그게 값이 얼마인 줄 알아? 걱정 말게. 내게 싸게 사는 좋은 방법이 있어. 자, 그럼 내 말을 들어보게나? 그래, 어서 말해보게. 송탁이 재촉했습니다. 털모자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자네는 돈을 조금만 보태게. 송탁은 귀가 솔깃해져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털모자를 사면 돈을 낸 만큼 나누어 써야겠군. 송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반반씩 쓰기로 하지. 하루에 반은 자네가 쓰고 나머지 반은 내가 쓰기로 하세. 정말 그렇게 할 텐가? 송탁은 반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 대신 털모자는 내가 먼저 쓰겠네. 좋아.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럼 내일 아침에 보세. 그러지.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장에 가서 털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송탁은 새 털모자를 반값도 내지 않고 샀다고 마음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섭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털모자는 약속대로 내가 먼저 쓰겠네. 그러면서 양섭은 털모자를 썼습니다. 아, 따뜻하다. 털모자를 사길 잘했군. 털모자를 쓴 양섭은 조금도 춥지 않은 듯 송탁을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겨울바람이 세차하게 불어오자 송탁은 몹시 추웠습니다. 아, 춥다. 여보게, 양섭, 모자를 좀 교대로 쓸 수 없겠나? 이 사람아, 하루에 반나절씩 쓰기로 했잖아. 지금은 안 되네. 양섭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털모자를 써보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집으로 돌아온 송탁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송탁은 양섭의 집으로 갔습니다. 양섭이 모자를 가지러 왔네. 모자를 가지러 왔다고? 그러네. 하루 중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인데 지금은 저녁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쓸 차례가 아닌가? 그렇군. 자, 가져가게. 양섭은 털모자를 벗어 송탁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자를 가지러 가겠네. 알았네. 어서 모자나 주게. 송탁은 비로소 털모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군. 조금 더 추운 줄을 모르겠어. 송탁은 털모자를 쓴 김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날이 저물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움막으로 돌아가야지. 송탁은 움막 안에 들어와서도 털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갑갑한데 벗어버릴까? 아이, 아니야. 벗으면 나만 손해야. 송탁은 털모자를 쓴 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갑갑해. 벗고 자야겠다. 송탁은
털모자를 벗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송탁 있나? 양섭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털모자를 가지러 왔습니다. 여보게 일어났나? 날이 밝았으니 이제 털모자는 내가 쓸 차례일세. 그런가? 밤새도록 자느라고 별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송탁은 투덜거리며 털모자를 내주었습니다. 아, 이제 밖을 나가도 귀가 시렵지 않겠군. 그래, 자네는 간밤에 털모자를 잘 썼나? 송탁은 그제야 자기가 양섭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지면 그때는 자네 차례니 털모자를 가지러 오게나? 양섭이 말했습니다. 그만두겠네. 이제 모자 같은 것은 필요 없네. 송탁은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약속대로 하루에 반은 자네가 모자를 써야지. 송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가네. 양섭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치, 밤에 무슨 털모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제야 송탁이 푸념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양섭이 돌아간 뒤 송탁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궁상맞게 산다고 모두들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내가 논이 없나 밭이 없나 돈이 없나 나도 좀 어엿하게 살아야지.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송탁은 양섭을 찾아갔습니다. 양섭이 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네. 뭘 말인가?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 움막을 버리고 집을 지으려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집을 짓는다고? 무슨 집을? 무슨 집이라니. 내가 살 집이지. 정말? 그거 참 잘 생각했네. 송탁이 새 집을 짓는다는 소문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송탁이 움막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며? 그렇다는군. 사람이 달라졌대. 누더기 옷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장가만 들면 새 사람이 되겠군. 그럼 내가 중매를 서볼까? 아, 그거 좋지. 송탁은 마침내 장가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탁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송탁의 구두쇠 성질이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어둡지도 않은데 벌써 불을 밝혔소? 송탁은 부인이 조금만 일찍 방에 불을 밝혀도 꺼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아예 며칠 동안 집에서는 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새우젓 장수가 마을에 왔습니다. 새우젓 사려. 새우젓. 새우젓? 오늘은 새우젓 좀 먹어볼까? 송탁은 새우젓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 새우젓 물이 좋소? 네, 싱싱하고 짭짤한 게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새우젓 장수의 말에 송탁은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럼 어디 맛 좀 볼까요? 그 말이 참말인지. 여보, 큼직한 함지박을 좀 가져와요. 네, 알았어요. 새우젓 장수는 송탁이 함지박 가득 새우젓을 사려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부인이 함지박을 가져오자 송탁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새우젓 맛을 좀 봐요. 네, 아주머니도 맛을 좀 보시지요. 새우젓 장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 장수, 이 함지박에 새우젓을 좀 쏟아봅시다. 왜요? 그래야 새우젓 맛을 고루고루 볼 수 있지 않겠소. 새우젓이 항아리에 담겨 항아리 밑에 있는 새우젓도 물이 좋은지 어떤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 않소. 새우젓 장수는 할 수 없이 새우젓을 함지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송탁은 함지박 옆에 쭈그리고 앉아 계속 새우젓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니 여보, 뭘 하고 있는 거요? 어서 당신도 새우젓 맛을 좀 보라니까. 송탁의 아내는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함지박 옆에 앉아 새우젓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송탁과 그의 아내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새우젓 장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맛은 그만 보시고 새우젓을 사세요. 아직 우리는 맛을 다 보지 않았소. 언제까지 맛을 볼 거예요? 빨리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세요. 다른 데도 가봐야 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어서 가보시구려. 우린 맛을 보라고 해서 맛을 본 것뿐이요. 새우젓 장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새우젓 장수가 가고 나자 송탁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인, 왜 그러세요? 이 함지박에 물을 가득 부어요. 그리고 손을 씻어야지요? 물론이지. 새우젓을 만진 손이니까. 그리고 끼니 때마다 종지에다 조금씩 떠서 밥 반찬으로 먹어야지요? 송탁과 부인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잘 알고 있어? 내가 누구 아내인데요? 송탁은 흡족하여 부인을 보고 웃었습니다. 봉이 김선달. 옛날 평양 땅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슬기롭고 인정이 많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아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어요. 그럼 밥을 주구려.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주어요? 김선달의 아내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알았소. 내가 쌀을 구해오리다. 김선달은 태연히 집을 나서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쌀 한 마를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김선달은 닭장수가 시골 사람에게 닭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쟁이 닭장수로군. 오늘 저 녀석을 좀 골려줄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다가가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아름다운 새의 이름이 뭐요? 그러자 닭장수는 김선달이 바보인 줄 알고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새가 바로 봉이란 새요. 네? 봉이라고요? 그렇다오. 김선달은 깜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이 새가 바로 그 귀한 봉이라는 새군요. 그럼 값도 꽤 비싸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지만 한 마리에 단량만 내쇼. 김선달은 속는 척하며 단량을 주고 수탉을 샀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군. 하하하. 김선달은
수탉을 들고 서둘러서 사또에게로 갔습니다. 사또, 제가 귀한 봉을 구했기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군. 사또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 앞에 수탉을 내놓았습니다. 사또는 물끄러미 수탉을 바라보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봉이란 말이냐? 수탉을 봉이라고 나를 놀릴 셈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네? 수탉이라고요? 아이고, 속았네. 봉이라고 해서 신냥이나 주고 샀는데. 김선달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를 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속은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이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 판 못된 닭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네, 사또, 알겠습니다. 나졸들은 닭장수를 곧 붙잡아 왔습니다. 내가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서 팔았느냐?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수탉값 단량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단량뿐이냐? 쉰량에 샀다고 하던데. 사또,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수탉을 단량에 팔았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나섰습니다. 사또, 단량짜리 봉이 어디 있습니까? 쉰량이라고 해서 저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닭장수는 크게 혼나고 김선달에게 쉰량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가를 거니는데 강가의 정자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평양 사람들은 참 어리석군. 하하하, 우린 금방 부자가 되겠어. 봉이 김선달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또 웃음소리와 함께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그러게 말이네. 감쪽같이 속는군. 봉이 김선달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평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군. 한양에서 온 놈들이랬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심심한데 장난도 할 겸 못된 놈들을 좀 골려줄까? 아무렴요. 선달님이 하는 일이면 하고 말거요. 평소 봉이 김선달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라 곧 응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우선 사람들에게 10량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 강가에 앉아있을 테니 자네들은 물을 길어 갈 때마다 나에게 돈을 1량씩 내고 가게. 그러지요. 그거 재미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보세. 그때부터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돈을 1량씩 놓고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 앞으로 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 거요? 왜냐고요? 그거야 내가 강물 임자니까 물값을 내고 가는 거지요. 한양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지개를 진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선달님 물값 받으세요. 여기 제 것도 받으세요. 알았어. 여기다가 놓고 가시오. 순식간에 봉이 김선달의 앞으로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참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장사도 다 있네. 정말 부럽군. 아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 말야. 나도 살아생전 저런 장사를 좀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이윽고 한양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 강을 사면 어떤가? 근데 저 강 임자가 팔까? 팔도록 깨어야지. 한양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 선달님, 우리에게 대동강을 팔지 않겠소? 값은 후하게 드릴 테니. 뭐라고요? 대동강을 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복단지를 팔라고요? 봉이 김선달은 벌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선달님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지 않았소. 이제 그 돈으로 팔도 강산 구경이나 다니시는 게 어떻겠소? 그래요.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이 강가에만 앉아 있을 셈이시오. 돈도 좋지만 이제 세상 구경도 좀 하셔야죠. 한양 사람들은 별의 별 말을 다하며 봉이 김선달을 꿰었습니다. 그러자 봉이 김선달이 귀가 솔깃한 척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기는 나도 한자리에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 이제 돈 버는 일도 실증이 나오. 그것 봐요. 살 사람이 있을 때 강을 팔아요. 한양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했는지 바짝 다가앉으며 봉이 김선달에게 졸라댔습니다. 선달님, 우리보다 값을 더 쳐줄 사람은 없어요. 2,000냥 드리리다. 그럼 지금 당장 강을 팔까? 봉이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봉이 김선달이 앉았던 자리에는 한양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는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평양 사람들은 정말 어수룩한 친구들이야. 봉이 김선달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거야. 후회하면 뭐래?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줄 사람들이야? 한양 사람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강가에 하나 둘 물깃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웬일일까요? 사람들은 물통에 가득 물을 실어가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돈 내고 가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한양 사람들은 물을 길어가는 사람 하나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돈을 내요. 왜 돈을 안 내고 가는 거요? 돈을 내라니? 무슨 돈을 내란 말이요? 남의 물을 길어가면 물값을 내야 하지 않소? 물값이라니? 아니 누가 이 강의 임자란 말이요? 아직 모르시는군. 어제 우리가 김선달한테서 대동강을 샀소.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임자요. 대동강을 샀다고? 그렇소.
어서 물값을 내시오. 하하하. 물을 길어가던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니, 강에도 임자가 있단 말이오? 그런 말은 처음 듣겠군. 당신들이 나란 이름이라도 된단 말이오? 하하하. 한양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봉이 김선달한테 물값을 내었어? 그거야 봉이 김선달님이 우리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물값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뭐라고요? 그제야 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김선달한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 사람들을 깔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리석은 꼴을 당한 한양 사람들은 부끄러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 평양에는 사기꾼 같은 놈들은 얼씬도 못할 거야. 그게 다 봉이 김선달님 덕분이지. 사람들은 모두 봉이 김선달의 슬기로움에 또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한양 사람들한테 받은 2,000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던 못된 놈들의 돈을 다시 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군. 역시 봉이 김선달님은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강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돌쇠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달님,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봐라. 제가 어머님 약값 때문에 안골 장님들에게 20냥을 빌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찌 되었느냐? 그런데 내일까지 60냥을 갚지 않으면 안골 장님들이 우리 송아지를 끌어가겠다지 뭐예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잠잠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뒤 봉이 김선달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20냥을 빌렸는데 왜 60냥을 갚으라는 말이냐?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군요. 돌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40냥이나 붙었다는 말이구나. 네,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야단을 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너무 염려 말아라. 봉이 김선달은 인정사정 없이 돈만 챙기려는 장님들이 괘씸했습니다. 돌쇠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봉이 김선달은 돌쇠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라. 네, 선달님. 우선 이 마당에 원두막을 하나 지어라. 빈 마당에 원두막을요? 그래. 새끼줄은 썩은 새끼줄을 사용하고 바닥은 수수깡으로 깔아라. 돌쇠는 봉이 김선달의 생각을 알 수 없었지만 부지런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되었으면 밑에다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을 주워다 쌓아놓거라. 돌쇠는 무슨 일이 꾸며질지 궁금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만들어지고 원두막 밑에는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이 쌓여졌습니다. 돌쇠야, 수고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봉이 김선달은 안골 장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들 하시오. 봉이 김선달이오. 아, 봉이 김선달. 어서 오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오? 다름 아니오라. 내일이 제 생일이라 모두 오셔서 약주라도 한 잔씩 드시라고 찾아왔습니다. 하하하. 알았어. 역시 봉이 김선달은 예절도 바르단 말이야. 장님들은 공짜 술을 먹게 된 것이 기쁜지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장님들은 아침부터 몰려왔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이리들 올라가세요. 봉이 김선달은 장님들을 마당에 지어놓은 원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상을 올리지요. 그러고는 봉이 김선달은 긴 막대기 끝에 똥을 묻혀가지고 왔습니다. 돈만 아는 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봉이 김선달은 똥 묻힌 막대기를 장님들의 코끝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아, 누가 방귀 뀌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은 서로 방귀를 뀌었다고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하하, 잘도 싸우는군. 화를 내던 장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며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더러워.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방귀 냄새는 처음이네. 도대체 어떤 놈의 방귀야? 아니,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야? 뭐?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는 저희들이 먼저 피워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장님들은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썩은 새끼줄과 수수깡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은 원두막이 무너지면서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을 또 한 번 와장창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잔치상에 차려놓은 음식 그릇들이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음식상이 다 엎어지고 빌용 그릇들이 몽땅 깨졌네. 봉이 김선달은 큰일 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릇값은 저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장님들은 그릇값으로 돈을 내놓더니 부끄러운지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하하하, 돌쇠야, 이 그릇값으로 저 못된 장님들의 돈을 갚아라. 선달님, 고맙습니다. 그래. 거인 할머니.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하늘과 땅, 바다가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대요. 하늘이 없으니 해와 달도 없고 환한 대낮도 칠흑 같은 밤도 없었지요. 세상은 온통 희뿌연 안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쪽에서 우렁차고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지직, 우지직, 우직꾼 뚝딱. 깊은 잠을 자고 있던 거인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할머니가 긴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펴자 온 세상이 기우뚱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깬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커다랗고 커다란 할머니의 키 때문에 서로 꼭 끌어안고 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쑥쑥쑥 솟구치고 땅은 푹 내려앉았지요. 세상이 갈라진다. 놀란 새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산 짐승들도
이리저리 날뛰었지요. 세상이 갈라지자 신이 난 건 해와 달이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갇혀있던 해 2개와 달 2개가 통통통 튕겨 나왔어요. 아이 시원해. 답답했던 곳에서 이제야 나오네. 아우 정말 좋다. 해와 달들은 밝은 빛을 내뿜으며 미끄러지듯 내려와 할머니의 주위를 마구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정신 사납게 하네.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구나. 할머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양손에 거머 쥐었어요. 그리고 박수치듯 꽝 하고 부딪혔지요. 서로 부딪힌 해와 달은 반짝반짝 빛나는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너희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라. 할머니는 반짝 가루를 넓은 하늘에 뿌렸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해 하나, 달 하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생겼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떠내려가겠어요. 할머니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늘이 물러간 자리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 넘실거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어푸어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아이쿠 이런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만. 할머니는 큼지막한 두 손으로 바닷물을 쫙 갈랐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지나갈 때마다 쏴 바닷물이 쑥 빠져나갔지요. 할머니 덕분에 사람들은 무트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물바다였어요. 할머니는 길고 긴 팔을 쭉쭉 뻗어 돌과 흙을 듬뿍 집어와 군데군데 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돌은 둑이 되고 흙은 언덕이 되었지요. 남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언덕 위로 올라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어디 보자. 이만하면 살만한가? 할머니는 커다랗고 굵은 손가락으로 땅을 슬쩍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골짜기와 강이 생겨났지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골짜기 사이로 푸른 강물이 쉥쉥 춤추며 흘러내렸어요. 꼬르르 꼬르르. 몸을 많이 움직였더니 배가 고픈걸.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주변에 있는 돌과 흙을 우적우적 씹어먹었어요. 바닷물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부글부글부글 굴렁굴렁굴렁굴렁.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할머니는 커다란 발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먹다 남은 돌들이 떨어졌어요. 후두두두. 할머니의 발바닥 아래로 떨어진 크고 작은 돌들은 섬이 되고 산이 되었지요. 안 되겠다. 계속 배가 아픈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똥과 오줌을 쌌어요. 방귀도 힘차게 꾸었지요. 뿌직 뿡 그랬더니 할머니의 똥은 백두산이 되고 할머니의 오줌은 압록강, 두만강, 한강이 되었어요. 방귀는 드넓은 만주올판을 만들었고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산과 들, 강과 바다를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인사했지요. 그래, 잘 살아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너른 바다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어요.